얼마나 벌어야 더 쓰고 살 수 있나요? 라는 그 고민 사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하고 아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엔 의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takeus.co.kr 여기에 이제 사연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면 그리고 몇 살이 되면 마음 편히 쓰고 살 수 있나요? 라는 어찌 보면 되게 솔직한 제목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사연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상남자들 컨텐츠 사랑합니다. 열심히 듣다 보니까 부익남님 의견 가치관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연을 보면요, 대부분 20대 30대다 보니까 여행, 외식, 의류, 차량 등의 소비를 아껴가지고 자산 형성을 하라는 식으로 조언이 이루어지던데요. 혹시 순자산이 얼마 정도,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쓰고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열심히 절약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되면 쓰고 살 수 있는지 좀 알아야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주변 선배들 보면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 들어도 절약하고 사시더라고요. 저는 나이 들면 여행도 비즈니스 타고 골프도 좀 배우고 피아노도 치고 싶고 미용도 신경 쓰고 싶고 뭔가 좀 귀여우신 분인 것 같아요. 공연 전시회 그림도 모으고 싶고 비싼 옷, 명품, 액세서리들, 오마카세나 와인 같은 것들도 즐기고 싶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하고 아끼고 살고 있지만요.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10억이면 됩니까? 자,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부부 합산 월 1000이면 됩니까? 뭐 약간 귀엽네요. 네. 적당하게 집이 있고 건실한 부부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마음 편히 돈 써도 돼요? 40대, 50대, 60대인가요? 라고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30대에는 열심히 벌고 40대부터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싶기는 한데 절약하시는 분들 보면은 60대에도 아끼고 사시더라고요. 원래 절약하는 분들이 부자가 되신 건가 싶고요. 가이드라인 좀 정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벌어야 좀 쓰고 살 수 있나요? 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강연을 가거나 뭐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 특히 젊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부인남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벌면은 좀 쓰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참 웃긴 게 100억을 벌어도요 여러분들 돈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0억을 벌어도 돈을 못 쓰기도 하고요. 1억을 벌어도 돈을 펑펑 쓸 수도 있는 게 이런 그 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억 만들고 코인 다 접는다 이런 분들이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막 80억까지 쫙 갔대요. 뭐 3천만 원으로 80억 만든 사람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80억까지 왔어. 자, 그럼 이제 20억만 더 벌면 끝이잖아요. 아, 내 인생의 목표는 100억 만들고 딱 은퇴하는 거야. 졸업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20억 남은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 날렸다. 뭐 이런 사람들 사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 내가 지금 돈이 80억이 없고 뭐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돈 불리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할 거야. 아니 봐라 80억이면 충분히 돈이 많은데 왜 저기서 멈춰가지고 좀 팔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좀 하지 왜 저거를 또 다시 올인 투자해가지고 100억 만들려고 하다가 다 날려먹냐? 라고 하면서 되게 막 쯧쯧쯧 막 이게 혀를 차면서 막 한심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 그냥 중간에 멈추는 마인드였으면 80억까지도 못 갑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베팅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이 80억도 가는 거지. 중간에 제가 요 정도면 멈출 겁니다. 요 정도면 멈출 겁니다 하는 분들은 80억이 아니라 3억 가기도 쉽지 않은 게 이 투자거든요.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요라는 거는 밖에서 아직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겉핥기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마인드로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 그 반대의 경우들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보면 인간 승리라고 막 어디 막 책이나 방송 나오는 분들 보면은 뭐 3번, 4번 망했는데 5번째 대박이 나가지고 완전 다시 부자 되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사업을 해가지고 수백억 부자가 됐다가 쫄딱 망했는데 다시 한번 또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다시 또 수백억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돈이라는 게 막 200억 있다가 뭐 예를 들어 막 빚이 막 10억이 넘게 막 한 방에 막 다 망해버렸어. 근데 다시 또 200억을 번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베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그 마인드 때문에 다시 성공하기도 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거는 뭐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운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마인드. 이 사고방식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 사고방식에 운을 더하고 실행력을 딱 끼얹으면은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 같아요. 뭐냐? 이 사연의 답은 나의 마음에 있다라는 약간 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의 답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돈을 쓰고 싶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부자 되겠다는 분들의 거의 95% 이상은 돈을 좀 쓰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한 뭐 30억 부자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저 어디에 집 사고 싶어가지고요. 저 뭐 100억 부자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저 한강뷰에 집 하나 사고요. 뭐 차는 뭐 사고요. 뭐 여행은 언제 갈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뭐 제가 뭐 몇 살에 은퇴해서 즐겁게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100억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 있잖아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돈을 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쓰고 싶은 마인드로 살잖아요. 근데 부자가 돼.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 뭐 100억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한 10억 부자, 15억 부자쯤 돼가지고 돈을 꼭 쓰고 싶어져. 왜? 난 원래 돈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 쓰고 싶으니까 역설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돈을 써버려요. 이거는 조금 돈 벌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뭐 조그마한 국산차 뭐 아반떼 하나면 충분해요. 뭐 이런 분이 갑자기 뭐 한 5억 10억 부자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제네시스 타고 있어. 그리고 조금 더 돈 벌잖아요. 갑자기 막 포르쉐 중고를 막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를 가지고 기준 삼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이다. 이 소비라는 건요, 사실 기준도 없고 한계도 없기 때문에 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소비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자산이 없다고 해서 아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돈 막 다 쓰고 막 빚져가지고 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 소득이 소비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쾌락 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되는 쾌락이나 행복이 점차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이전만큼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내성이 생기는 현상인데 재미도 그렇고요. 행복도 그렇고 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행복한데 그거를 자주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맛있는 걸 먹지 않으면은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문제죠. 쾌락을 적응한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게 뭐 인류가 발전된 어떤 원동력일 수도 있겠죠. 쾌락을 계속 적응하지 못하면은 어딘가 안주하고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 버릴 텐데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거를 꾸준히 찾는 그 도파민을 쫓아가는 성향이 DNA에 남아 있으니까 사람이 리스크를 떠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뭔가 도전을 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점점 시시해지는 경험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젊을 때 뭔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40대, 50대에도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젊을 때 뭐 운동을 좋아했던 분들이 40대, 50대 때는 그 운동을 되게 좀 재미없어 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큰 게 이제 게임 같은 거죠. 뭐 20대 때, 10대 때는 막 게임이 막 너무 재밌는데 30대, 40대만 돼도 게임이 막 그렇게 막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하던 거, 반복하던 거, 쾌락이 적응되니까 이제 지겨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시해지지 않는 취미를 갖는다는 거, 이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하면 평생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어떤 걸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제 첫 차 있죠. 제가 이제 강원도로 이제 건설회사에서 발령을 해줘가지고 강원도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 산골짜기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군부대밖에 없어요. 개구리하고 군인밖에 없는 동네인데 당연히 대중교통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차를 사야 되는데 그때 포르테 쿱이라는 첫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첫 차를 사가지고 지방 그 오지죠. 진짜 오지를 막 갑니다. 그 중간에 막 그 핸드폰 안테나도 없어지는 데였어요. 막 산을 막 넘어가는데 거길 가는데 그 이 차를 포르테 쿱입니다. 이제 문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를 뽑고 기분이 좋았는지. 왜냐면 제 인생 첫 차니까. 그때 가격 기준으로만 1,000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가 가장 어찌 보면 차로서 얻은 행복이 제일 컸다.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차를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비싼 차를 타도 이때의 그 감동은 없어. 이미 쾌락 적응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나면 한 2-3달 정도는 너무 행복한데요. 그 2-3달 지나고 나서는 그냥 또 시시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쾌락 적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이게 차만 그러냐? 아닙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 여행 명품 뭐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그리고 내가 살 수 없는 능력일 때 모아가지고 정말 막 간절히 바래가지고 연례 행사처럼 무언가를 할 때 있죠. 그때가 제일 재밌고요. 내가 막상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딱히 고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샀다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없어지기 그렇게 시작하게 되거든요. 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도 다니다 보면은 점점 시시해져요. 그러니까 한 번 갔던 데들을 다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한 지역을 막 계속 가도 막 너무 재밌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사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특히 이제 첫 해외여행으로 오사카를 많이 갑니다.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뭐 먹거리도 뭐 괜찮고 가격도 좋으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오사카를 간다? 너무 좋죠. 맞잖아. 그 도톤보리 가가지고 뭐 이게 돈키호테야? 이게 뭐 이런 그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있잖아. 거기 가서 맨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 하는데 여기도 몇 번 가면 이제 지겹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를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도 처음에 가면은 뭐 너무 좋아. 가면은 뭐, 이런 게 스노클링이구나. 나 오늘 거북이 봤어. 이러는데 나중에 가면 또 봤네.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는 거는 항상 적응을 하게 되고 내성이 생기면서 시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라는 거를 돈 쓰고 살고 싶고 뭔가 막 즐겁게 살고 싶은 거는 당장 내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이고요. 막상 그걸 하게 되면 잠깐 처음에 행복하고 행복도가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행복도를 다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뭔가 그 마약 같은 거예요. 점점 더 강렬한 걸 찾기 마련입니다. 소비를 그래서 늘리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반대로 줄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줄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내가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던 사람이 막상 안 간다? 그럼 나 원래도 안 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안 가면 안 되는 몸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올해 해외여행을 못 간다니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면 너무 행복하지만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면은 너무나도 불행해지거든요. 아니 나는 원래대로 돌아온 것뿐인데 부자의 맛을 보고 망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는 처음부터 안 늘리는 게 좋다. 늘려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30대에는 열심히 벌고 40대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싶긴 한데 절약하는 분들 보면은 60대에도 아끼고 사시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뭐 이제 30대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60대에도 아끼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미래에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지출 항목들이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뭐 본인만 챙기면 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자녀도 챙겨야 되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모님한테 뭔가 받기만 했는데 그 받았던 거를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노인이 됐을 때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지금 월급 많이 버니까 막 쓰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 쓸 곳이 너무 많구나. 왜 50대 60대에도 아끼고 살까? 그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고 본인한테도 돈도 써야 되고 새로운 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거냐? 이 본인 생각에 본인 마음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죠. 이 돈이 목표가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은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돈으로 뭘 하고 싶은가?
아니, 저는 돈을 쓰고 살고 싶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부자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부자 돼야 돼.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에 워낙 나라가 이제 망했다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되게 강합니다. 모르겠고, 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선 모르겠고, 그냥 돈 벌고 그냥 부자 될 거야. 이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뭘 쓸 거야, 뭘 살 거야.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인데,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제 어차피 마인드가 다 소비로만 계산이 되니까, 주택, 차량, 자녀, 요 세 가지 제일 큰 소비를 내가 거꾸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무 막연하니까 돈으로 목표를 찾으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95%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소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택, 차량, 자녀 지원. 10년 뒤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년 뒤에 내가 어디 살고 있을까? 저요? 저는 뭐 그래도 한 잠실엔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뒤에는 뭘 탈까? 저요? 저는 그래도 뭐 한 제네시스는 타야 되지 않을까요? 자, 10년 뒤에 우리 애한테 도대체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까? 우리 애는 아이폰을 사달라고 할까? 갤럭시를 사달라고 할까? 이 자식이 폴드 7을 사달라고 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름 이 큰 세 개의 소비 항목에 대해서 10년 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올해 1년 저축액이 있죠? 이 저축액에다가 10년을 곱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10년 뒤에 살 집, 내 10년 뒤에 탈 차, 그리고 내 10년 뒤에 우리 자녀한테 쓸 돈, 이거를 요 저축액 곱하기 10년으로 해결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주택. 그래, 거기서 살면 좋겠지. 야, 그 차 타면 참 좋겠지. 그래, 우리 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땐 좋았는데, 내가 저축액 곱하기 10년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네. 자, 10년치 저축액하고 내 목표의 격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엄청 커요. 아까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은 열심히 아끼고 있지만 나중에 한 40대 되면은 비즈니스 타고 여행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돈들을 모아봅시다. 그럼 도대체 내가 뻔한데, 버는 돈은 뻔하죠. 10년간 벌 돈 뻔하죠. 그리고 모을 돈 뻔한데 이걸로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지? 그 중간에 비어있는 이 연결고리를 뭘로 채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 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내 10년 저축액이 아무리 모아봐야 2억 같아. 근데 내 목표는 한 30억 돼요. 최소. 자, 그러면 28억을 뭘로 벌지?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지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지. 저는 한 10년 뒤에는 뭐 이거 사고요, 저거 사고, 이거 저거 해가지고요. 한 30억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2억 정도 벌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저는 나이 들면 뭐 여행 가고 뭐 비즈니스 타고 골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지만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내가 이 돈을 불려야지 뭐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저런 거를 상상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시크릿이라고 그 빨간색 책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맡에 붙여놔라. 그럼 그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 중간에 그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 책은. 근데 제가 말한 것도 뭐 시크릿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한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책은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간절히 믿으면 된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거든요. 그걸로는 안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최대한 아끼고 살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아끼는 걸로는 그 중간 연결고리가 없어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요. 내가 살고 싶은 것은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뭘로 돈을 벌 것인가. 자, 저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저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옛날에 저 때만 해도 그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장래 희망을 선생님한테 막 적어서 썼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대통령이니 뭐 과학자니 뭐 이런 거 썼어요. 저보다 한 10년, 15년 정도 어린 친구들은 뭐 저는요 뭐 서울대 갈 거고요. 뭐 저는 뭐 무슨 뭐 과학자 중에서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걸 만들 거고요. 뭐 기업가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결과죠. 미래의 나의 어떤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간절히 바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당장 다음 시험부터 잘 봐야 된다. 내가 꿈을 이루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저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당장 지금 앞에 있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이것도 잘하고 다음 것도 잘하고 계속 잘해야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차근차근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사실 저는 이 말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천리길을 갈 때도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죠. 그러면 이 한 걸음을 이상한 방향으로 내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리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리길을 갈 때 한 걸음부터 잘 내딛어야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한 걸음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당장 그럼 난 지금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개발해서 잘 성공시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잘 디뎌야 되고요. 그 디딘 것들을 가지고 기반 삼아서 더 잘 돼야지만 결국에 천리길 마지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 쓰고 살고 싶고요. 뭐 골프 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인생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 오늘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진짜 그 목표 이룰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